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친정해줘야 할 것들을 어떻게든 줄이려던 시댁과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한 사연을 알려드릴까 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남편 집은 꽤나 잘 사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죠. 제가 어릴 때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나마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받아들여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집을 구하는데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직장과 가까우면 너무 금액이 컸고 금액을 맞추면 직장과 너무 멀어지는 상황이니 어느 한 곳 정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매물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죠. 모든 것이 애매한 조건이었지만 딱 하나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할머니와 저의 추억이요. 제가 본 그 구옥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살던 집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그 집도 팔아야 했는데 정말 무슨 인연인지 제가 결혼할 때쯤 그 집이 매물로 나왔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오빠, 나 그 구옥이 너무 갖고 싶어. 왜 굳이 거기야? 거기보다 훨씬 좋은 곳도 많잖아. 근데 가격도 적당하고 직장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정감 가잖아. 작지만 정원도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안쪽은 리모델링해서 쓰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의 정원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심어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만은 제가 꼭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남편 직장과는 더 가까웠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 둘이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돈은 이미 주택 구매 시 다 썼죠. 사실 저는 리모델링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희 아버지에게 공사를 부탁하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분이셨거든요. 공사 인부로 현장에도 가고 따로 의뢰를 받아서 인테리어 수리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다 보니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솜씨도 좋고 알고 지내는 인부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모가 반대를 하더군요. 예, 돈 아끼려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오랫동안 살 집을 이런 식으로 공사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혹시 문제라도 생겨봐. 그럼 어떡하니? 우리가 너희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더 부담스러운 법이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만 하신 건 아니고 원래는 인테리어가 주 업무세요. 일이 없을 때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인테리어도 자신 있는 분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잖니. 네 아버지 솜씨가 좋았으면 여태껏 의뢰가 많이 들어왔겠지.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너희 아버지 솜씨도 알만하지. 아버지라고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나중에 너희 아버지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기분도 정말 나빴죠. 솔직히 거기에서 대들려다가 꾹 참았어요. 아버지를 불러서 해달라고 해봤자 서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뻔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꼬투리 잡아 아버지를 얼마나 쥐잡듯 잡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게. 저야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이 묘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믿을 만한 곳이라며 의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온 집안을 다 뜯어놓긴 뜯어놨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공사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거 조심해야 돼. 돈 먼저 주면 절대 안 되고 고쳐주면 돈을 준다고 이야기해. 만약에 돈 줬다가 안 고쳐주고 그냥 도망가면 우리 돈 다 버리는 거야. 알지?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귀찮은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공사는 여전한 상태였고 인부들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집이 방치되는 동안 남편이 하는 것이라고는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하는 것뿐이었죠. 전화는 받지도 않았지만 끊임없이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떻게 해? 이 사람들 진짜 미쳤나 봐. 내가 돈을 줬는데도 공사를 안 해줘. 이제는 내가 전화해도 받아주질 않아. 아니, 왜 돈을 줘? 내가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안 해준다는데 그럼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이 준 거라고. 대체 얼마를 줬는데? 설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돈 다 준 건 아니지?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사놓고도 못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거지. 여보, 진짜 집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진짜로 이사 들어갈 날짜를 못 맞출까 봐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공사를 부탁했죠. 역시 아버지를 통해 부탁하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딱 원했던 예쁜 내부가 완성되었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끝낸 후 시모의 요청에 의해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집에 온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이거 봐,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니? 아는 사람이라고 아무한테 맡겼으면 나중에 어쩔 뻔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더 낫지? 시모는 저를 흘겨보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집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웃겼어요.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가 한 리모델링에 감탄하며 칭찬하는 시모를 보는데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리고 그때 집들이 왔던 고모님이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질부, 너무 예쁘다. 집 어느 회사에서 했어? 우리 집도 이제 다 낡아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곧 이사 가야 하는데 리모델링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어. 정말로 어디서 한 거니? 가르쳐 줄 수 있어? 제가 미소만 지으며 가만히 있자 남편이 고모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우리 장인어른이 해주셨어. 업체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돼서 나도 기분 좋아. 정말? 너무 좋겠다. 역시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깔끔하고 좋다니까. 혹시 연락처 가르쳐 줄 수 있니? 우리 집도 어떻게 좀 안 될까? 친정아버지의 솜씨를 찬양하는 고모들을 보며 시모는 깜짝 놀란 듯 하더군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입만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옳게, 사돈댁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솜씨 좋은 사돈 소개도 안 시켜주고 너무하네. 우리 저번에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때라도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여태껏 발품 파는 일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저도 우리 사돈댁이 이렇게 능력이 좋은지 몰랐네요. 아니 며느리가 매번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또 이렇게 출중한지 모르고 고모들 눈에도 예뻐 보이는가 보네요. 그래, 내가 딱 원하는 인테리어가 이런 거였어.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딱 감각적으로.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제가 사돈한테 잘 말해서 예쁘게 잘해달라고 말을 해놓을게요. 저희 아버지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정도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던 시모 입에서 결국 친정아버지 칭찬하는 말이 입 밖으로 술술 나오더군요.
속으로 정말 고소했거든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 진가를 당신 입으로 말하는 기분이 어떤가 묻고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추궁 타임이 시작됐어요. 그 추궁의 주인공은 남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다른 업체 알아본다더니 왜 너희 장인어른한테 신세 졌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상황이 좀 급해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답답했던 시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너 설마 중간에서 너희 아버지한테 일 주자고 말한 거니?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야? 아니요.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한 적 없고 남편이 업체 찾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업체가 사기꾼이었는지 집을 다 뜯어놓고는 돈만 홀라당 가져갔지 뭐예요? 제가 남편한테 돈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님한테 받은 돈 중에 1,000만 원만 남기고 싹 다 입금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집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업체는 나중에 찾아가니 아예 없는 주소고요. 그렇게 사기당했다며 울면서 저한테 부탁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라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모의 인상이 찡그려지더니 지끈거리는 이마를 부여잡고는 자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기꾼한테 돈을 줘?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왜 줘? 너 진짜로 돈 다 날린 거야?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면 확실하냐고? 엄마, 아니,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지. 돈 주면 잘해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왜 몰라? 일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놈은 사기꾼이지. 너 이런 정신머리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한 거야? 사기 안 당하고 여태까지 산 게 신기하다 이놈아. 엄마, 근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인어른이 리모델링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 드리고 있어. 1,000만 원 먼저 드렸거든? 나머지는 엄마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네가 사기당한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엄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부탁이야. 너 집 살 때도 엄마가 돈 빌려줬잖아. 그 돈 가져가고 이제 남는 거 없어. 시모가 제 눈치를 살짝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부가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런데 시모가 뜬금없이 금으로 가져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일단 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금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의 차액을 금으로 받았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가 모아놓은 금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남편 어릴 때 받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이었죠. 언젠가 남편한테 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돈은 주기 좀 그렇고 대신해서 이거라도 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감안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가 현금을 손해보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는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해준 뒤로 여러 군데서 아버지를 찾는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동네에서 리모델링 꼼꼼하고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 집들이는 무사히 끝났죠. 시부모가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 인식을 달리한 좋은 일이었기도 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평범하게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 실력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쯤에 친정아버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딸, 안사돈이 연락 왔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말이다. 내가 해줘도 될까? 일단 너한테는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의 부탁은 절대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혼집 상태를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를 찾은 걸 보니 이제야 친정아버지 진가를 알아챘나 싶어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럼 해드려도 되지.
아빠가 상담 잘해서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 그런데 아빠 요즘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네 시댁이잖아.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그런데 걱정은 안 돼?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공사 잘못되면 진짜 아빠 물고 뜯을 사람들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걱정되지? 괜찮아. 아빠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무 걱정 말고 있어. 그렇게 저의 작은 걱정을 뒤로하고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시부모가 원하는 상을 맞추느라 기한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흡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어요.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공사 진행 중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다 완료된 뒤에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미루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먼저 말했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 대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 일한 거면 상관없지만 함께 일한 아저씨들도 일한 만큼 돈은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래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너도 알잖니? 너희 시아버지 사업이 요새 좀 많이 힘든 거. 그럼 사업 힘들 때 리모델링은 왜 하셨는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죠. 그러니까요. 아버님 사업 힘든 만큼 저희 아버지도 지금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르지만 다른 아저씨들은 아마 신고라도 해서 그 돈 당장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신고라는 무서운 단어에 시모도 한 발짝 물러서려는 건지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더군요. 택도 없는 거래를요. 내가 공사 대금 안 주겠다는 거 절대 아니야. 돈이 없으니 다른 걸로 줘도 괜찮을까? 이를테면 땅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로 공사 대금 치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참에 재테크한다 생각하고. 공사 대금이 약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7천이라는 건 그만큼 아주 작거나 쓸모없는 땅일 확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땅값이야말로 여기저기 금액대가 다 다른데 게다가 혹시라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면 개발도 안 되고 건축도 제대로 못하는데 받아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디에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닐 테고 지방이라도 큰 평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골 오지에 있는 땅이거나 임야 그린벨트 같은 곳일 텐데 제가 뭘 믿고 그 땅을 아버지한테 드려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 좀 하세요. 여보, 잠시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가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땅이야. 강원도 깊은 곳에 있지만 경치도 좋고 진짜 나쁘지 않은 곳이라니까. 근처에 집도 몇 채 있어. 완전 오지는 아니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고. 남편이 급히 시모를 변호하더군요. 남편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죠.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그렇게 시모가 적어준 주소는 제대로 된 주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님 그 정도의 상식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제가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떼니 소유주가 시모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주소를 잘못 적어준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토지 찾기를 찾아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시모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지만 남편이 예전에 공인인증서 갱신해주고 남편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까지 옆에서 본 적 있거든요. 공인인증서 비번도 남편이 포스트잇으로 화면 옆에 딱 붙여놔서 바로 확인 가능했죠. 그렇게 시모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 찾았는데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보고는 얼얼해진 뒷골을 어루만져야 했어요. 딱 봐도 강원도 산골 완전 오지인데다가 무엇보다 맹지였어요. 그 토지에 인접한 도로라고는 없었거든요.
이딴 땅을 7천만 원짜리 공사대금과 퉁치려는 시모에게 악감정만 드는 그때 순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사기당했어. 몇 년을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엄마한테 좋은 땅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서는 다른 좋은 땅 보여주고 실제로는 도로도 없는 맹지를 팔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는 난리야. 엄마가 그 쓸모도 없는 땅을 1억을 넘게 주고 사는 바람에. 아이고, 너희 어머니 힘드시겠다. 원래 속이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 없댔어. 몇 년을 알고 지내면서 밑밥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오늘 들어가서 어머니 잘 위로해드려. 정말 제 기억력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었죠. 찰나에 거기까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괘씸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부모가 힘들게 사는 거면 몰라도 작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가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희한테 이런 짓을 하나 싶었죠. 정말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직도 우리 집을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공사대금을 온전히 주기 싫고 어떻게든 깎아내고 싶은 거구나. 그래도 지들이 싼 똥을 우리더러 치우도록 만드는 거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댁으로 갔죠. 남편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고요. 다들 모였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주시겠다는 땅 제가 찾아봤어요. 산골 오지에 맹지던데요. 그런데 그거 예전에 부동산 사기당했을 때 뭣도 모르고 사신 땅 아니에요? 왜 그걸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요? 거기까지 알아낼 줄은 몰랐는지 다들 당황하며 눈치만 보더군요. 당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너랑 너희 집이 안 가르쳐주니까 내가 직접 알아봤지. 내 토지 찾기 하니까 나오던데. 뭐? 그거 우리 엄마 공인인증서 없으면 못 보잖아. 우와, 당신 지금 나 몰래 우리 엄마 재산 알아본 거야? 이야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남편을 보며 제가 피식 웃었어요. 재산? 그것도 재산이야? 사기당해서 처박아 놓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재산? 공시지가 확인해보니까 공사대금에도 못 미치던 정말 별거 없는 땅이던데. 지금 여기서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네가 화를 내. 정신 나갔어? 너까지 어머니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굴 거야? 아, 아니면 네가 본체였어? 네가 어머니한테 그러라고 시켰니? 야, 너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치긴 누가 미쳐? 네가 미쳤지. 내가 주소도 확인 안 하고 부동산을 낼름 받을 줄 알았어? 그런 와중에 다른 주소 준 사람은 또 뭐고? 내가 바보로 보여? 등기부등본은 찾아보지도 못할 사람처럼 생겼나? 소유주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할 말 없으세요? 그 땅 팔리지 않으니 그 가격이라도 저희한테 던지고 싶었던 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그랬다. 그런데 그게 뭐? 공사대금 줄 돈은 없고 대금은 내야 하니 내가 생각한 절충안으로 꺼낸 말이야. 주소는 내가 잘못 찍어준 거고. 그리고 너는 애가 은혜도 모르고 이 시어미를 이렇게 못살게 굴 수가 있니? 막말로 너희 아버지 우리 덕분에 일거리 많아진 거 아니니? 그 정도로 의뢰 많이 받았으면 우리 집 공사 정도는 공짜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왜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솜씨가 좋아서 일이 많이 들어온 걸, 그리고 생색내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신혼집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며 막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뭐요? 우리 덕분? 바보 같은 남편 덕분이겠죠. 등신같이 사기만 안 당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뒷수습해줄 일도 없었을 테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우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아. 그리고 우리 집이 돈 떼먹는 데어? 준댔잖아. 돈 없으니까 땅으로. 그 땅이 없는 땅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땅이야. 돈도 우리 팔려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땅이고. 사기당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네 말은 우리더러
너희 엄마가 싼 똥이나 치우라는 거잖아, 이 나쁜 놈아. 뭐? 똥을 치워? 야,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래, 못한다. 그게 진실인데 뭘 어떡하겠어? 왜? 한 대 치고 싶어? 쳐! 치고 나도 편해져 보자, 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시부모와 남편은 막 나가는 저를 보며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이 이내 그러더군요. 네가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인 줄 몰랐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는데 잘 됐지 뭐. 그리고 엄마가 이번 리모델링 끝나면 더는 너 쓸모도 없으니까 이혼하라고 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 말이 옳았던 것 같다. 이혼해. 아, 벌써 이야기가 그렇게 다 된 거였어? 그러니까 그딴 땅도 땅이라고 넘기겠다고 하지. 피치, 내가 너 용서할 줄 알아? 공사대금 죽을 때까지 너 괴롭혀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 없어. 공사대금 받아가고 싶으면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땅으로 가져가. 그거 아니고는 타협 없어. 왜 돈이 없어? 네가 주면 되지. 우리 신혼집 나한테 넘기고 가. 내가 차액 줄게. 그럼 되지? 그건 못 주지. 집값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머리 쓰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돼. 재산 분할하더라도 그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너랑 내가 반반 냈으니 내가 시세에 반 떼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분이 무슨 생각인지 빤하더군요. 그 집은 9억이지만 안쪽 리모델링이 잘 돼서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 집을 뺏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집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한 번 잃었던 걸 다시 되찾은 기분이었기에 이대로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집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애착을 지닌 집이기에 저에게는 좋은 집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의 대화는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시댁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던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공사대금 어떡하지? 그 집에서는 절대 못 주겠대. 땅으로 받아가라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이더라고. 그래? 일단 주소 좀 보내줘봐.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하더군요. 돈으로 줄 생각 없다고 하면 그냥 포기한 척 땅으로 받아. 대신 공시지가로 쳐서 받을 거니까 공사대금에 못 미치는 나머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그 땅 산다고? 아빠, 잘 생각해봐. 그거 진짜 쓸모없는 땅이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사. 그 집 사람들 은근히 욕심은 많은데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 친정아버지가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 땅을 받기로 하고 이혼했죠. 역시 애가 없어서 그런지 이혼은 순식간에 되더군요. 재산 분할을 했는데 집값을 나눠야 했거든요. 어차피 돈 반반 주고 들어갔으니 반은 저한테 줘야 했는데 그 돈이 없는지 남편이 그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서 저한테 2억을 떼주더군요.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2천만 원과 그 땅도 저희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걸로 뭘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땅 받을 때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2억과 위자료를 가지고 도시 외곽 쪽에 작은 전세를 얻었어요. 그렇게 계속 일만 하느라 공사대금 대신 받은 땅은 1년 넘도록 신경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땅 가지고 있으시죠? 저는 그쪽 분 땅이랑 맞닿아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인데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강원도 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고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1년 전에 그 땅 사서 펜션을 올렸거든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옆에 있는 땅도 사서 건물을 하나 더 올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땅을 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 사진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땅이 맞는지 확인도 좀 하고 펜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도로가 들어서 있었어요. 게다가 펜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고요. 아버지가 물었죠.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한 금액은 우리가 산 땅값의 무려 4배였어요. 물론 4배라도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었죠. 원래 워낙 헐값이었던 땅이었으니까요. 사실 땅 사고 나서 조경사였던 오빠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 예쁘게 꾸며놓고 한쪽 구석에 하우스처럼 식물 재배도 하고 있긴 했죠. 그거 보고 마음이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조경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도로가 생겨서 맹지가 아닌 게 되고 여러모로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상대 쪽도 그만큼 가격을 책정한 거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내색은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팔기로 결정했어요. 시모가 헐값에 넘겼던 공사 대금이 4배로 돌아오게 됐죠. 게다가 호재는 더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신혼집 공사를 해줬잖아요. 그때도 남편이 리모델링 비용을 사기꾼한테 다 털리는 바람에 시모가 남편 아기 때 받았던 금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저희한테 공사 대금 대신 줬잖아요. 5, 6년 사이에 금값이 2배로 확 뛰어버린 거죠. 그 인간들이 저희에게 떨이 팔듯 내놓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저들이 알까 싶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냈어? 혹시 시간 있으면 좀 만날까? 오랜만에 할 이야기도 있고. 난 할 얘기 없는데? 차갑게 끊어내는 제 말투에 전 남편이 당황한 듯 말하더군요. 엄마도 당신 얼굴 잠깐 보고 할 말 있다고 하셔서 너 바쁘면 우리가 너 있는 대로 갈게. 기분이 좀 묘했죠. 이렇게 끊어내려고 철벽 치는데 여기까지 오겠다느니 내 사정에 무조건 맞추겠다는 저 느낌이 왠지 모르게 수상했거든요. 꼭 만나야 해?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줄 것도 있으니까 만나야 하지 않을까? 뭔진 몰라도 준다는데 안 나갈 순 없었죠. 혹시 그 집에 뭘 두고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대뜸 탁자 위에 올린 건 돈이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장인어른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네 공사해주고 받아야 했던 공사대금이야. 나 다 받았는데 왜 돈을 또 줘? 이거 받고 그 땅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저는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유용해졌는지 이제야 그쪽 집안 귀에 들어간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옆에 앉은 시모 얼굴에 가짜 미소가 걸려있는 것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갖고 싶은지 눈에 보였죠. 저는 그 돈이 든 종이 가방으로 남편 쪽으로 밀었어요. 그 땅 소유권 이전된 지 1년 넘었고 얼마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았어. 그 옆에 펜션 한다는 집이 잘 돼서 부지 확장한다고 나한테 연락 왔던데 팔라고. 그래서 팔았어. 팔았다는 제 말에 시모와 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추궁하더군요. 너 미쳤니? 그걸 어떻게 팔 생각을 해? 뭐? 그걸 팔면 어떡해?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땅 판다는데. 너 나랑 이혼한 거 잊었어? 너랑 나는 엄연히 남남이라고. 돈값 못할 줄 알았더니 4배로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 하긴 우리가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지. 그러니 돈을 그만큼 쳐준 게 아닐까 싶네. 4배? 이번에는 시모가 금액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르륵 주저앉더군요.
안 된다. 안 돼. 그 땅 다시 돌려줘, 응? 제발 돌려줘. 내가 그걸 얼마에 샀는데 내가 너한테 헐값에 넘긴 거야. 1억을 넘게 주고 산 땅을 왜 팔아? 돈이 되니까 팔았죠. 왜요? 우리한테 헐값에 넘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땅 가져갈 사람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그때 분명히 돈 달라고 했어요, 돈. 그런데 그 돈 안 주고 사기당한 그 쓸모도 없던 땅 우리한테 후다닥 넘기려고 한 게 그쪽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지. 그 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될 줄 알았겠니? 알았으면 나도 안 팔았어. 이제 우리 어쩌니? 그게 우리 희망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돌려줄 줄 알았어요?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시네요. 그 땅 떠넘기려고 헛짓거리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땅 가지고 있었어도 당신네들한테는 안 팔았을 거예요. 우리 엿먹으라고 뒤통수 치려던 인간들 뭘 믿고 땅을 팔아요? 전 남편과 시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만 보더군요. 돈 없다고 땅으로 가져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며 돈을 가져오다니. 그때도 돈이 없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가 싼 똥 치우고 싶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그게 똥이 아니라 금이 됐다는 게 배 아팠던 거겠죠. 그러니 이제와 후회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고요. 근데 땅값 올랐다는 소문은 어디서 듣고 왔대? 참 용하다 용해. 그거 듣고는 부랴부랴 돈 싸들고 온 거야? 정성은 갸륵한데 이미 버스 떠났으니까 손 흔들지 말고 집에나 가.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금만 해도 그래. 금도 우리가 줬는데 그거 팔았어? 금값 더 오른다길래 두고 보는 중이야. 왜? 그것도 달라고? 그것도 계산 다 치른 건데? 제가 두 사람을 약올리는 동안 친정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두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하니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죠. 아이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딸이랑 만나고 있었네요. 그때 그 금이랑 땅이랑 넘겨줘서 이렇게 덕보고 있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손수 우리한테 좋은 거 다 주실 줄 모르고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네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고마운 마음밖에 없으니까요. 상큼하게 웃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친정아버지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군요. 결국 땅이 다 팔린 걸 알고 두 사람은 저를 째려보며 돈 들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제가 살던 신혼집,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걸 보니 급한 모양이더군요. 사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이 꽉 얼어붙은 때였거든요. 게다가 금리까지 높아지는 바람에 남편이 받은 담보대출 이자마저 올랐을 거예요. 그 담보대출을 갚기 힘드니 집을 내놓은 모양이었죠. 저한테 안 주고 비싼 값에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대출이 더 많이 나가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 발등에 불이 붙은 거였나 봐요. 저는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지불했죠. 지불한 사람 이름은 오빠 이름이었거든요. 결국 계약한 사람이 저인지 눈치 못 챈 전 남편은 계약을 하러 부동산으로 왔더군요. 제가 부동산에 등장하니 전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거든. 엄밀히 따지면 오빠와 내가 반반 내고 사기로 했어.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고. 그 집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너 일부러 나 이렇게 놔뒀지? 네가 그 집 필요한 것처럼 욕심내는 모습 보이면 내가 오히려 더 이 쓸모도 없는 집에 집착할 거 알고 그래서 그랬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인지 알아? 이자 올라서 대출금도 못 갚을 처지야. 그래놓고 이것까지 헐값에 가져가려고? 야, 너 미쳤어? 내가 줄 것 같아?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내가 뭘 어쨌는데? 우리가 왜 이혼한 건지는 알기나 하냐?
네가 우리 집 무시했잖아. 너희 집 전체가. 우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고 공사 대금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고. 이게 다 너희 집이 우리 집 무시하는 바람에 네가 피본 거잖아. 너희가 정당하게 공사 대금 돈으로 줬으면 너한테 억울할 일이 있었겠어? 그 금도 다 너희 집 거였고 그 땅도 다 너희 거였어. 누가 달랬어? 지들이 제발 가져가라고 떠밀어 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양아치 같으니라고. 말 다 했어? 나 안 팔아. 안 팔 거니까 꺼져. 그래? 그럼 관둬. 그럼 계약금이나 배상해. 알지? 2배.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면 그 2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 남편이 씩씩대며 제게 그 돈의 2배를 돌려줬죠. 그렇지만 제가 그 집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원하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직 그 집 살 생각 있어? 생각보다 집이 안 팔리니 똥줄이 탄 모양이었어요. 하긴 아파트도 아닌 구옥에 외관도 허름했으니 그렇게 쉽게 팔릴 리가 없었죠. 내가 굳이? 그런 짓을 왜 해야 하는데? 이미 한 번 엎질러진 계약인데 너 그때 죽어도 안 판다고 하지 않았어?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진짜 안 팔려고 그런 건 아니야. 살 생각 있으면 제값 주고 가져가던가. 미안한데 살 생각 없어.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깝지 않아? 너 이 집 좋아했잖아. 그럼 좀 더 깎아줄게.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봐. 됐다니까? 끊는다. 그렇게 끊어버리자 문자로 온갖 욕을 다 보냈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튕겼어요. 안 팔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3달 뒤쯤 그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발견했죠. 담보대출이 워낙 많고 워낙 오래된 집인데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도 아니라 몇 번이나 유찰이 됐더군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죠. 제가 저번에 사려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뒤에 낙찰받은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경매로 나올 거 생각하고 안 샀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나는 완전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이혼남 신세가 됐는데 왜 너만 잘 나가냐고. 네가 왜 빈털털이야? 너희 아버지 사업하잖아.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 지금 그 사업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너까지 내 뒤통수를 쳐? 그래도 한때는 와이프였잖아. 내 뒤통수 먼저 친 건 너고요. 사기당해서 산 땅 우리 집에 헐값에 넘기려던 게 너 아니었어? 되게 넌 결백한 것처럼 말하네. 그래도 지금 결과를 보라고. 너 혼자 다 가져가게 됐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왜? 투정 부리고 싶으면 너네 엄마 찾아가서 투정 부려.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하소연하지 말고. 듣기 싫으니까 끊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인가 시모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시모 번호를 차단해놨더니 모르는 사람 번호로 전화해서요. 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 애를 다 털어먹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너한테 다 뺏기진 않았을 텐데. 헛소리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웃기네요. 싫다는데도 저한테 자기들 거 다 안겨준 건 그쪽이랑 그쪽 아드님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후회는 왜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아, 하긴 떡이 그때보다 많이 커지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준 걸로 후회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마움은 전할게요. 그때 우리 집에 주신 거 다 고마워요. 안 받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렇게 대박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유, 아까운 내 금, 아까운 내 땅. 그것들이 지금 시세가 얼만데 그걸 놔뒀으면
내가 지금쯤 이러고 있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그걸 전현한테 줘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걸. 전화로 악담을 퍼붓던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와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저는 손해 하나 안 보고 이혼했으니 이혼 잘한 거지만 공사 대금 좀 아끼려다가 손에 쥔 패드를 모조리 넘기고 결국은 나중에서야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저들은 이혼이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집까지 뺏어오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는 경매로 산 우리 신혼집의 외관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살짝 고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그 집 가져온 거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 집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추억도 함께 들어 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도 종종 들르는 집이니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지고 갈 집 같아요. 어떠세요?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든 값 깎아보려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저의 전 시댁 사람들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이혼을 하게 되어 지금은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들으며 아픔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때론 함께 욕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런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마음이 다 떨려오네요. 저는 저를 하자 있는 인간으로 몰아가는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학교에 다닐 땐 그저 친구로 지내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지 3년,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임신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임신 소식은 전혀 없었고 결혼 전 더 늦어지기 전에 임신을 하고자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하며 임신을 하려 노력했죠. 남편 역시 저와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흰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만 좋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임신이라는 게 몸도 몸이지만 심적으로 편안해야 잘 될 텐데 시모와 시누이는 임신을 방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저를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엄마, 우리 집엔 임신 못해서 올케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올케는 뭐 때문에 임신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지?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집엔 그런 유전자 자체가 없는데 너희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 보니 아무래도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절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으니 말이야. 친정 역시 임신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없는데 저딴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나쁜 건 당연했어요. 거기에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런 사실을 두 사람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계속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선 저희 몸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임신 안 되니? 혹시 병원이 이상한 거 아니니? 그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게 틀림없다. 암? 너희 더 늦기 전에 병원을 옮겨봐. 괜히 돌팔이 병원에서 돈이랑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 옳게. 엄마 말 무시하지 말고 새겨들어. 내 생각에도 그 병원 돌팔이 같으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꼭 저에게 문제가 있기라도 바라는 사람들처럼 몰아갔고 더는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입이 아파 포기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제가 임신 준비를 위해 집에서 쉬기 시작하자 제가 무슨 시댁 전용 종이라도 되는 양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시집을 가지 않았던 시누이는 독립도 하지 않고 여전히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는 고작 1살밖에 나지 않는데 하는 짓은 시모 저리 가라였어요. 어찌나 표독스럽게도 저를 부려먹으려 안달인지 있던 애도 떨어질 판국이었죠. 옳게,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좀 와봐. 얼른, 지금 당장?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처음엔 이런 연락을 받고 정말 큰일이라도 난 것이라 생각해 헐레벌떡 시댁으로 뛰어갔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면 청소나 식사 등 급한 것이 아닌 직접 하기 귀찮은 일을 시켜댔고 뻔뻔하게도 그런 잡일이 너무 급해 불렀다며 웃어대는 시누이를 보며 더는 참고 넘길 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시댁 잡일을 해주려고 회사까지 그만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 전 시누이의 연락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연락을 받는 날엔 아예 못 간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누이와 큰 소리가 오간 날이었어요. 그날 역시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고 또 급한 일이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바쁘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이 싹을 뽑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좀 더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죠. 옳게,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전화했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좀 빨리 와. 알겠지? 형님, 저도 바빠서 못 가요. 뭐라고? 옳게 지금 뭐라고 그랬니? 지금 못 온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요즘 따라 도대체 왜 이래? 내가 급한 일이 있다니까. 그래도 못 온다고 한 거 맞아? 네, 제대로 들었네요. 형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회사를 쉬고 있다고 해도 저도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형님이 부를 때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도 오늘은 바빠서 못 가니까 급한 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누이는 못 간다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평소 시누이의 개념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죠. 옳게,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집에서 내 동생 돈이나 쓰면서 노는 주제에 바쁘긴 뭐가 바빠? 그냥 시댁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시댁 식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게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인 거 몰라?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저만 웃는 얼굴로 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은 형님이 먼저 했죠. 바쁘다고 그 난리를 피워서 급하게 가보면 청소해라, 밥해라 등등. 그리고 형님,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며느리로서 도리 중엔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네요, 저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요, 임신하려고 회사 그만둔 거지 그런 일이나 하려고 회사 그만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급하다는 핑계 대면서 저 시댁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내심 이렇게까지 싫은 티를 내고 이렇게까지 말하면 더는 저를 괴롭힐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더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를 부르는 대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간다거나 이상한 트집을 잡아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도 못 오게 했더니 시모를 앞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시누이뿐 아니라 시모까지 함께 집으로 온 날이었는데 마침 장봐놓은 것이 없어 마땅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죠. 자연스럽게 냉장고부터 열어보던 시모와 시누이는 텅 빈 냉장고를 보고 작정한 듯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넌 집에서 쉬는 애가 이게 뭐니 이게? 너희 집에서 밥은 해먹고 사니?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 아들 끼니는 제때 해주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옳게 이건 아니지. 어떻게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에다가
마실 거 반찬 몇 개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같은 건 없어? 고기는 떨어지는 일 없이 늘 넉넉히 사다 놓거라. 우리 아들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말이야. 시모와 시누이는 사이좋게 말을 주고받으며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저는 입을 떼서 무얼 하나 싶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라 한다고 한들 제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괜히 잘못 대답을 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긴 잔소리가 더욱 길어질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참을 시모와 장단 맞춰 잔소리를 하던 시누이는 배가 고프다며 휴대전화를 뒤적인다 싶더니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아유, 올케 내에 와서 밥이나 먹을까 했는데 이게 뭐야? 엄마는 배 안 고파?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야. 안 되겠다. 간단하게 요기나 하게 참치회나 시켜서 먹어야 하겠어. 언제부터 참치회가 간단한 요깃거리 음식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신우이는 참치회를 시킨다고 하며 음식을 주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자 음식이 도착했어요. 얼마나 많이 시킨 것인지 배달 오신 분의 양손 가득 음식이 들어서고 있었죠. 음식의 양도 당황스러운데 더 황당한 말이 신우이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머, 지갑이 없네? 어떻게 하지? 올케, 카드 있지? 올케가 계산 좀 해. 잘 먹을게. 고마워.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음식값을 바로 계산하지 않고 만나서 카드 결제 상태로 주문했더라고요. 당연히 카드도 현금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말이죠. 제가 초대한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제가 계산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초대한 적도 없고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도 다시 빼앗고 싶을 만큼 얄미운 시모와 시누이를 위해 그런 돈을 갑자기 쓰게 되니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계산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정작 계산한 사람은 저인데 회는 저에게 한 점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자신들의 앞접시에 다 옮겨 담아버린 후였고 함께 시킨 사이드 메뉴들은 일부러 다 헤집어 놓은 뒤라 손도 대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 올케는 왜 안 먹어? 설마 우리가 먼저 먹었다고 기분 상해서 안 먹는 거야? 에이, 설마. 아가, 너 우리 딸 말이 사실이야? 우리가 음식에 젓가락질 좀 했다고 기분 나쁜 거야? 아니면 더럽니? 그냥 입맛이 좀 없네요.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애초에 제 몫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고의성이 다분한 치사하고도 어이없는 행동을 보며 따지기는커녕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충 대답을 던져주곤 소파에 앉아 애써 두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집안도 제 마음도 다 헤집어 놓은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이딴 인간들 뒷바라지나 하려고 결혼을 했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고 두 사람이 어질러 놓은 그 어떤 것도 치우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으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뭐야? 집이 왜 이래? 엉망이 된 집을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물었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조차 나지 않았던 전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오늘 형님이랑 어머님 다녀갔어. 식탁 위에 음식물이랑 쓰레기는 형님이랑 어머님이 먹고 치우지도 않은 거고. 나머지 집안 꼴도 두 사람이 다 헤집어 놓고 간 거야. 뭐? 우리 엄마랑 누나가? 심지어 오늘이 처음도 아니야. 형님은 자주 왔고 어머님은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형님이랑 올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해결 좀 해. 뭐?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전화를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당신이 해결 좀 해. 난 더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이런 꼴이나 당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게 뭐야. 시댁 전용 하녀도 아니고. 퍽 하면 사람 불러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이닥쳐서 사람 괴롭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남편은 언성을 높이지도 화를 내는 투도 아닌 저를 보며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음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대신에 큰 소리를 내며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으니 말이에요. 뭐? 심지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란 말이야? 아, 정말 두 사람 다 왜 그러는 거야? 있어봐. 내가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은 나가버렸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며 나갔으니 다 해결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기대와는 달리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방금 누나하고 통화했는데 당신이 먼저 우리 누나 연락은 다 무시했다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끊어버리고 누나 말로는 당신이 먼저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신우이는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쏙 빼먹고 딱 제가 본인에게 한 말과 행동만을 남편에게 전달했더라고요. 잘못은 시모와 신우이가 한 것인데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니란 생각에 지금껏 참아왔는데 남편이 그 성의 없는 말투에 참아왔던 화가 끌어넘치더군요. 형님이 그래? 내가 먼저 연락도 무시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았다고?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은 날 그렇게도 몰라? 내가 이유도 없이 그랬을 사람으로 보이냐고. 당신이 신경 쓸까봐 이때까지 말 안 한 건데 나 일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형님 심심하면 나 불렀어. 급한 일 있다고 숨 넘어갈 것처럼 연락이 와서 가보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밥해라 등등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일 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임신 때문에 나도 그 좋아하던 내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이랑 형님은 그런 나를 불러서는 부려먹기 바빴다고. 형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신 같으면 네네 하면서 연락받고 싶겠어? 저는 고함을 지르며 따져 물었고 남편은 제 말에 잠시 움찔하는가 싶더니 생각이란 없는 인간처럼 시댁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당신이 우리 누나 연락도 무시하고 말도 그딴 식으로 한 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누나가 그래도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손윗 사람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적당한 때 봐서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알겠어? 신우이 대변인 노릇을 하느라 정신이 나가버린 남편을 보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신우에게 사과를 하라며 우겨대는 남편을 보는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미워 보이는지 더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 시모와 신우이 때문에 엉망이 된 집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사과는 당신이나 하고 이 집 정리도 당신이 해. 뭐? 내가 왜? 내가 왜? 몰라서 물어? 이거 내가 어지럽혔어? 다 당신 엄마, 당신 누나가 이런 거잖아. 식탁 위에 저것들도 계산은 내가 했지만 난 한 입도 못 먹었고 이 집도 내 집이지만 내가 어지럽힌 건 단 하나도 없어. 당신 식구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당신이 다 치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여튼 난 절대로 못하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알겠어? 그렇게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밖에서 구시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치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날 남편은 본인이 치운 거실에서 잠을 잤고 그렇게 저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쯤부터 남편은 집에서 말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고 전형적인 바람난 남자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짙어지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친구 역시 저와 똑같이 같은 고등학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친구였는데 할 말이 있다며 망설이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싶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에 남자애들끼리 동창회 한 건 알고 있어? 우리 남편도 다녀왔는데 글쎄 그 자리에 네 남편이 여자친구라면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다더라? 그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무리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는 남자애들
너랑 네 남편이랑 결혼한 거 다 아는데 그런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남자들끼리 암묵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너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뒷조사 하든 해서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충격이 크더라고요.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떻게 상간녀를 데리고 동창회를 나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얼마나 내가 우스웠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죠. 동창생들 앞에서 소개하면 저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에게도 동창생인 친구들인데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님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깊은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들켜도 상관없다 싶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확실해지는 것은 있었어요. 그 인간은 저와 이혼이 하고 싶어 환장한 인간이 분명했고 전 그런 인간과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친구의 조언대로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정말 통쾌하면서도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사기인데요. 그 상간녀 말인데요. 지금 남편한테는 부잣집 딸 행세를 하고 있고 남편분이 역시 그런 모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엄연히 말하자면 처음엔 부잣집 딸이 맞았었어요.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상간녀가 잘 나가는 집 딸이 맞았는데 그 집안이 몇 달 전부터 부도 이야기가 나오더니 최근엔 거의 부도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간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부잣집 자식 행세를 하고 남편분한테 온갖 선물들을 뜯어내고 있고요. 대화를 들어보니 돈까지 받아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상간녀 말로는 주식에 돈이 다 묶여 있는데 지금 빼면 손해가 크다. 이런 식으로 남편분 속여서 돈을 받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이나 사진, 녹음 파일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더 필요한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들어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만난 지 적어도 반년은 더 되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반년이라는 말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땐 저와 사이도 좋을 때라 외도에 대해선 의심조차 하고 있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급격하게 줄어든 생활비와 그 못지않게 줄어든 말수에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의심이 현실로 돌아오니 생각보다 충격이 크긴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돌아다니더니 어디서 저런 사기꾼 같은 여자에게 홀려서 허황된 꿈이나 꾸고 있는 남편이 한심하기 짝이 없기도 했고요. 거기에다 더 어이없는 건 신우이였어요. 신우이 역시 남편의 허황된 꿈에 동참 중인 듯 했는데 사진을 보니 상간녀에게 잘 보이려 가진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함께 백화점을 다니며 상간녀는 쇼핑을 하고 신우이는 그런 상간녀의 물건을 계산해주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짐꾼 역할까지 하고 있더군요. 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파일도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도 가관이었죠. 자기야, 나 요즘 집사람이랑 사이도 좋지 않은 채로 유지 중이고 말도 제대로 안 한 지 꽤 됐어. 아마 조만간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잘 됐지? 한껏 신난 남편의 목소리와는 달리 상간녀는 제가 느끼기에도 떨떠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래?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혼하지 않아도 돼. 정 힘들면 굳이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지내도 난 상관없어, 자기야. 에이, 그래도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내가 빨리 정리하고 자기하고 당당히 만나다가 결혼하는 게 더 좋지. 그나저나 내가 다 정리하기만 하면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건 맞지? 어? 그, 그럼, 당연하지.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나도 회사 생활 지겹기도 하고 요즘 따라 힘들기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때려치우고 우리 예비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 하나 맡고 싶단 말이야. 자기 아빠가 나 꽤 높은 자리 내주시겠지? 그렇지? 그렇겠지? 아마 자기 만나보면 괜찮은 자리 마련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다니는 회사 일이나 제대로 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평판이 좋아야 하니까. 우리 아빠 만나기 전까진 회사 열심히 다니란 말이야. 그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당장이라도 사표 던지고 싶은 거 참고 또 참으면서 웃으면서 일하고 있어. 자기 말대로 다른 회사 가더라도 사람 일이란 건 혹시 모르는 일이고 평판이 중요하니까 말이야. 남편은 상간녀가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태세였고 상간녀는 정말 이혼까지 하고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자신이 남편을 꼼짝없이 책임져야 하니 그건 또 싫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든든한 돈줄이 되어주는 남편을 버릴 순 없어 보이더군요. 교묘하게 이혼은 권하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렇게 대화만 들어도 저는 상간녀의 속마음이 다 들리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격양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에이, 진짜. 당장이라도 집사람이랑 이혼해버리고 싶은데 얼마 안 되는 재산 정리도 좀 해야 하고 이것저것 잡음 없이 끝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난 괜찮으니까 이혼도 너무 서두르지 마. 알겠지? 역시 우리 자기는 마음도 넓어. 남편의 신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순간 명의 이전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결혼할 당시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명의 이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귀등으로 듣고 생각해보자며 말을 돌리곤 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 남편에겐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저에게서 집을 뺏은 후 속 시원하게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새 출발을 할 계획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추악한 계획과 신우이와의 관계까지 모두 알게 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분을 만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남편과 신우이는 상간녀에게 잘 보이려 있는 돈 없는 돈 모두를 다 끌어다 쓰고 있더군요. 전 마음속으로 두 사람의 행보를 응원했고 제 이혼 준비가 끝날 즈음 남편이 집으로 회사 짐박스를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꼴이 회사를 그만둔 듯 했어요. 그게 무슨 짐이야? 혹시 회사 그만뒀어? 남편은 박스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과하게 성질을 내더군요. 보면 몰라? 아, 진짜 짜증이 나 죽겠어. 박 과장은 자기가 내 월급을 준다고 착각이나 하는가 봐. 나만 보면 시비에다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 그래서 상사랑 한바탕 하고 그만뒀다. 이 말인 거네. 그래. 아, 차라리 잘 됐어. 이까짓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참에 나도 좀 쉬면서 새 출발하지 뭐. 남편은 상간녀라는 믿을 구석이 있었던 터라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일어나기 무섭게 회사에 사표를 던져버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더라고요. 자고로 집도 절도 없을 때 버려야 더 큰 복수가 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전 여전히 씩씩거리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짐을 싸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큰 캐리어를 건네자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던 남편이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 나가라고? 응, 나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당신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회사를 그만뒀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장을 내쫓으려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상간녀에겐 이혼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저에게 쫓겨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건지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지.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당신이 상의도 없이 회사 그만둔 거?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그런데 설마 그런 걸로 내가 당신을 쫓아내겠어? 그러면 이 짐은 뭔데? 방금 나보고 나가라며. 나가. 내가 지금 나가라는 건 당신이 단지 회사를 그만둬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야.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회사 그만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여보, 내가 바람이라니 무언가 오해를 하나 본데 나 그런 짓 절대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런 짓은 절대 못한다는 인간이 내 뒤에선 내 등에 그렇게 비수를 꽂았어? 내가 정말 몰라서 이때까지 참은 줄 알아?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안다는 건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라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 보려 가즈네를 쓰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다 오해야. 당신은 나를 그렇게도 몰라? 나 당신뿐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쩌면 이렇게도 같은 말을 해대는 건지. 남편 역시 세상에서 여자는 저뿐이라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거짓말을 해대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콧방귀를 뀌어주며 제가 듣고 본 사실들을 읊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잘 알긴 알지. 당신 남자들만 모이는 동창회 상간녀까지 모시고 갔더라. 남자들 우정도 참 별거 없지? 이렇게 금방 내 귀에 들어오는 거 보면 말이야. 그것뿐이야? 당신 누나도 그 여자랑 짝짝꿍이 맞던데? 배뚜기도 아니고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다니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던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누가 다 말한 거야? 당신 혹시 내 뒷조사했어? 뒷조사를 했든 앞조사를 했든 지금 어떻게 한지가 중요해? 내가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니까. 당신이 지금 부잣집 여자랑 적어도 6개월 전부터 만나왔단 거. 그 부잣집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나하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할 수 있을까 머리 굴리고 있는 거. 심지어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꼴랑 하나 있는 이 집도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명의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것까지 말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도 우리가 연애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까지 몇 년인데 나한테 이 집 넘겨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하물며 이 집 살 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남편은 제 말에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제 눈치를 살피다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지금까지 보였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눈초리로 절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아까웠다 아까웠어. 당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든 어쨌든 내 돈도 들어갔고 집값도 그만큼 올랐는데 안 아깝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명의 내 명의로 옮겨오고 자연스럽게 이혼하려고 했었다.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사람이라면 전부 자기 이득부터 따지기 마련이야. 나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내 이득 좀 따지겠다는데 그게 왜? 남편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애초에 저와 남편의 사이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집 이야기, 이득 이야기만 한 걸 보니 말이에요. 당신 머릿속엔 지금 돈밖에 없어? 오로지 이득, 돈, 재산 이런 거밖에 없냐고. 당신 이득 따지는 거 가지고 내가 이래? 지금 우리 사이의 문제는 당신이 나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보자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자한테 홀려서 나를 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문제라는 거야.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게 문제라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보자. 요즘 세상에 그걸 지키고 사는 부부가 몇이나 된다고 이래? 다들 밖에서 마음 맞는 이성 친구 한두 명씩은 두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고 산다고. 그걸 보고 버렸다. 배신이다. 그러면 안 되지. 다 순리대로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라고. 뭐? 순리? 언제부터 불륜이 당연한 흐름이 되었니?
네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세상엔 분류는 당연한 게 아니거든? 당신, 어쩌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했어? 어쩌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이 됐냔 말이야.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아, 다 됐고, 당신도 나한테 더는 미련 없지? 나도 당신한테 감정 사라진 지 오래야. 이 빌어먹을 집 때문에 당신이랑 계속 살았던 거지,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서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고. 차라리 잘 됐지 뭐. 이딴 집 당신이나 가지고 일도 이렇게 다 틀어진 김에 이혼이나 빨리 하자.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만 빨리 하면 이까지 집값이야 껌값인데 뭐. 상간녀의 집이 쫄딱 망한 것은 꿈에도 모르는 남편은 기고만장한 얼굴로 저에게 집이나 먹고 떨어지라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앞으로 본인 앞에 펼쳐질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기고만장한 꼴로 집을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만 났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이혼에서 저는 남편, 상간녀, 시누이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세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상간녀는 부잣집 딸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주어야 하는 위자료 역시 전 남편에게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나 아직 주식 정리를 못했는데 위자료 어떻게 해? 아까 들어보니까 위자료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높던데. 그냥 주식을 정리해야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정리하면 손해가 너무 심한데?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대출받은 김에 조금 더 받아서 줄게. 어차피 그 주식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정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응, 들리는 찌라시엔 한 달 내로 따상 갈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만 되면 내가 진짜 이자까지 쳐서 다 줄게. 돈만 돌려주겠어? 자기 인생 펴는 거야, 이제. 상간녀의 말에 전 남편은 얼굴 한가득 행복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저와 이혼하는 그 마당에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 웃음이 터져나와 크게 혼이 났네요. 주식에 큰 돈이 묶여있는 것도 거짓말, 앞으로 인생이 필 일만 남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누이가 빚쟁이가 된 채 소송은 마무리되었고 이혼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전 남편은 서류를 제출하려던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것인지 피골이 상접한 것은 물론이었고 행색도 남루한 것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훤히 보이더군요. 제가 전 남편을 발견한 직후 전 남편 역시 저를 발견했는지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서류 제출하러 온 거야? 이 서류 제출하면 우리 진짜 끝인 거 알고는 있지.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온 거 아니겠어? 하루라도 빨리 너 같은 인간이랑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말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이혼한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일? 뭐가 말도 안 되는데? 당신 말대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이대로 우리가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 긴 세월이 그렇게나 소중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유도 아닌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심지어 끝까지 반성은커녕 비웃기 바빴던 걸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와 이렇게 매달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기는커녕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그 세월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인간이 그딴 짓을 했니? 기억 안 나? 당신 나하고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본인은 잘 먹고 잘 살 테니 나는 이혼녀 딱지 붙이고 잘 살라고 했던 거.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까지 꿇고 왜 이런데? 갑자기 집 나갔던 양심이 다시 되돌아오기라도 했는가 봐. 그땐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가버려서
당신한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어. 나 사실 당신이랑 그렇게 이혼하고 나 당신 많이 그리웠어. 나한테 당신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란 걸 깨달았지 뭐야. 깨닫기는 개뿔. 상간녀의 집이 쫄딱 망해버려 쥐뿔도 없는 상황이란 걸 전 남편은 알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하더군요. 손해볼 것이 하나 없는 상간녀는 헤어지자는 말과 동시에 받았던 돈은 한 푼도 갚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소문을 이미 다 전해들어 알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전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거짓골이 된 자신이 아쉬워서 저에게 매달리는 것임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였죠. 참, 거짓말도 정성껏 잘한다. 야, 내가 너 바람난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를 줄 알아? 혹시 당신도 내 소식 다 들은 거야? 아, 당신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그 여자 알고 보니까 회사 부도가 났었더라고. 그 사실을 나한테는 감쪽같이 속이고 주식 핑계대면서 나한테 돈 뜯어가고 있었고 정말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 어쩐지 내가 당신하고 이혼한다고 할 때마다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니. 하여튼 내가 이혼하고 위자료 내느라 빚쟁이 되고 우리 누나도 당신한테 위자료 주느라 빚쟁이 되니까 더는 뜯어먹을 거 없다 싶었는지 도망갔어. 내 돈, 누나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말이야. 우리 집 지금 난리야. 나 회사도 그만두고 취업도 안 돼서 대출금 갚을 돈이 없어서 엄마 집까지 팔아 대출금 갚아야 하는 신세라고.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까지 된 건지. 전 남편은 눈물까지 짜내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고 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하품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선 너는 평생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야. 그래서 할 말은 다 했니? 그 하품이 나오게 지겨운 하소연은 다 해댔냐고. 전 남편은 자신이 이렇게 눈물까지 쏟아내며 말하면 저 역시 눈물이라도 흘릴 거라 생각했는지 제 반응에 크게 당황하며 다시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예정? 너한테는 그런 게 남아있는지 몰라도 난 그런 감정 따위 남은 게 없거든? 그리고 정이 남아있다고 한들 내가 미쳤어? 너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빚쟁이인 네 집안일이랑 다시 엮이게. 넌 내가 진짜 만만하구나. 만만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날 금전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이까짓 어려움은 금방 이겨낼 자신이 있어서 그래. 당신 지금 여유 자금 꽤 있을 거 아니야. 나하고 그 여자 우리 누나한테 받은 위자료. 설마 다 쓴 건 아니지. 그 돈을 벌써 다 썼을 리는 없잖아. 그렇지? 이때껏 꼴꼴 감춰두었던 전 남편의 추악한 속내가 드러나고 울고불고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전 남편의 손을 뿌리쳐버렸어요. 이거 나 소름 끼치니까. 야, 너 진짜 큰 착각하는가 본데 그 돈 너한테 쓸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남의 돈에 군침 그만 흘려.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진짜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니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받은 위자료의 절반 정도만, 아니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라. 응? 상간녀를 상대로 헛된 꿈을 꾸던 전 남편은 이젠 저를 상대로 헛된 꿈을 꾸는 듯 했어요. 자신이 저딴 식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매달리면 제가 당연히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으니까요. 정말 착각은 자유라고들 하지만 이 정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착각에 저를 끌어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슬슬 나빠져 오더군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날 끌어들이지 말아줄래? 그 꿈 같은 계획은 잠잘 때나 꾸고 현실에선
네가 한 짓에 대한 벌 제대로 받아. 알겠어? 여보, 여보, 여보 제발. 나 진짜 큰일 나. 한 번만 받아주라. 제발. 이거 나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잖아? 나 진짜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나 알지? 한다면 한다는 사람인 거. 그러니까 이상한 짓 그 정도만 하고 이럴 시간에 일자리나 알아봐. 돈은 자기 손으로 벌 생각을 해야지. 남의 재산 탐내다가 그 모양 굿꼴이 돼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전 그대로 전 남편을 뿌리쳐버리곤 서류를 제출해버렸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2년이 끝났습니다. 그 후 전 집도 옮기고 회사도 옮겨버린 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와 귀찮은 일이 있긴 했지만 차단 깔끔하게 했더니 요즘엔 연 끊겨버린 지 꽤 되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이제 적응도 되어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누군가를 만난 적은 없지만 제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좋은 사람만 나타난다면 언제든 연애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며 전 남편과 전 시댁에 많은 실망을 한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전 남편과 같은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거기에다 한 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혼자 평생 외롭게 살 생각은 없기에 열린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왔다고들 하지만 막상 제가 이혼할 처지에 놓이게 되니 그런 말들이 쉽게 와닿지도 않았고 위로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전 그저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된 불쌍한 이혼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혼을 하고 나니 저에겐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수준 이하의 전 시댁 인간들을 더는 마주할 필요도 없었고 저의 뒤에서 저를 기만했던 전 남편을 더는 보고 살지 않아도 됐고요. 그 뒤로 따라오는 자유, 압박 없는 삶 등 여러 가지도 물론 좋았어요. 이렇듯 전 지금의 생활에 더없이 만족하고 이혼녀이긴 하지만 유부녀일 때보다 더없이 행복하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욕들 함께 해주셨을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